서양문학 제6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안내의 일기가 되겠습니다. 키티, 내 사랑하는 일기장. 1942년 6월 12일 금요일, 마음속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기 위하여. 당신에게라면 내 마음속의 비밀들을 모두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내 마음의 지주가 되어 나를 격려해 주세요. 1942년 9월 28일에 추가.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냥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편이 훨씬 재미있고 덕분에 요즘에는 일기 쓰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당신과 함께 여기에 오게 돼서 정말 기뻐요.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 먼저 당신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일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말해요. 당신을 살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은 포함시키지 않으려고요. 6월 15일 금요일에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당연하죠. 그날은 내 생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7시 15분 전까지는 호기심을 겨우겨우 억누르며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식탁에 가보았더니 고양이 모르채가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7시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아빠와 엄마에게 아침 인사를 하러 갔고 그 뒤에 거실로 가서 선물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게 당신. 어쩌면 가장 멋진 선물일 거예요. 작가 세계 안네 프랑크. 192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1940년 독일군 점령하의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던 프랑크 일가는 나치의 박해를 피하여 아버지 오토의 사무실 뒤에 있는 은시초로 옮긴다. 일기는 안내가 양친과 언니 그리고 다른 4인 가족의 유대인과 은신처에서 함께 사는 동안 1942년 6월부터 1944년 8월에 쓰여졌다. 사춘기 소녀의 내면적 성장 과정, 어른들 세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 공경에 처해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견지해 나간 용기 등이 꾸밈이 없으면서도 진솔하고 격조 높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안내는 나치에 의해 독일의 어느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짧은 일생을 마쳤으나 이 일기는 사망 후 아는 사이였던 네덜란드인에게 발견되어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아버지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7년에 네덜란드어로 출판된 이후 각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연극 영화화되었다. 안내의 일기는 수필 일기 형식입니다. 고백적이고 사실적이며 일상생활 중심의 사실적 표현입니다. 일기장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 일기, 안내 프랑크, 1929년에서 194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한 유대인 소녀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에 숨어 살면서 쓴 일기로 후대에 유명해졌습니다. 일기장을 선물로 받고 기쁨에 넘치고 자신만의 독특한 형식과 시선으로 일기를 쓴 작품입니다. 이 글은 독일계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나 나치의 박해를 피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해 은시처 생활을 하던 안내가 은시처 생활 중에 느꼈던 공포와 분노, 고독과 사춘기의 꿈과 고민,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표현한 소설과 수필 일기 글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안내가 일기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 가족들과 함께 나치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던 안내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은 일기 쓰기였다. 안내는 부담을 가지고 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일기 쓰기를 즐기면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안내 일기의 형식적 특징은 일기장을 마치 사람처럼 여기고 써갔다는 점에서 보통의 일기와 차이를 보인다. 안내의 일기장과 만나기까지의 자신의 심리 변화라든지 자신의 자잘한 일상을 일기장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냥 일기를 쓰는 것보다 이름을 부르며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자기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내는 일기장을 선물 받은 날도 마치 처음 사람을 만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즉, 일기장을 만나기까지의 상황, 그리고 일기장을 만난 후 앞으로 둘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 등이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것처럼 친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일기장을 인격과 감정이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안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은시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힘든 상황 아래에서도 조그마한 것에서의 의미를 찾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연관지려 하는 안내의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안내의 일기 중 자신에 대한 묘사 부분. 키티님, 어제는 얘기를 도중에서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에게 또 한 가지 싸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어른들이란 어째서 하찮은 일로 금방 싸움을 할까요? 나는 오늘까지 싸움을 하는 것은 아이들 뿐으로 어른이 되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충분히 있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짓이란 하찮은 말다툼입니다. 나도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모든 토론, 싸움이란 말 대신 토론이란 말을 씁니다. 나에 관한 것인 한 나는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익숙해지리라고는 생각도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처럼 무례하고 건방지고 고집세고 대화라지고 바보에다 게으름뱅이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점은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척 과장하고 있습니다. 키티님, 이런 모욕, 조롱을 받아 나의 가슴이 가끔 얼마나 뒤틀리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겠지요. 다음은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공작, 어서 오시오. 벨라리오 씨한테서 오는 길이요. 포우샤, 그렇습니다. 공작, 잘 왔어. 어서 앉으시오. 지금 신문 중인 소송건은 잘 알고 있어? 포우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인은 안토니오 누굽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샤일록. 공작, 안토니오와 샤일록이요. 두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 포우샤, 그대 이름은 샤일록인가? 샤일록, 네, 샤일록입니다. 그대의 이번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요. 하지만 소송에 있어서 이상이 없으니 베니스의 법률로서는 그대를 비난할 수는 없어. 안토니오에게, 그대의 생사는 옹고에게 달려 있다는데 그렇지 않은가? 옹고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 이의는 없는가?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만든 문서. 안토니오, 없습니다. 포우샤,
그렇다면 유대인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소. 샤일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래야만 되지요? 보샤. 샤일로. 이 돈을 3배로 해서 지불하면 어떤가? 보샤의 새로운 제의. 샤일로. 선서를 했단 말요. 하늘에 맹세했소. 내 영혼에 위소죄를 씌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베니스를 다 준대도 안 됩니다. 보샤. 이 증서는 기한이 넘었으니까 온고는 정당한 권리로 이 상인의 심장 옆에서 1파운드의 살을 베어낼 권리가 있어.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오. 원금의 3배를 받으시오. 이 증서는 내가 짓도록 해주오. 샤일로. 그야 증서 내용대로 지불만 한다면야.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게 한다면 증서를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재판관인 것 같은데요. 법률도 잘 알고 있고 해석도 확실하시고요. 저는 당신을 훌륭한 국가 법률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법률대로 어서 재판을 해주시오. 맹세하지만요. 인간의 혓바닥의 힘으로는 내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증서대로 해주시오. 살 1파운드를 베어낼 수 있도록. 안토니오. 저도 소원입니다. 재판을 집행시켜 주십시오. 보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라. 샬로. 아, 훌륭하신 재판관님, 젊으신 명판사님. 보샤. 저 상인의 살 1파운드는 원고의 것이요. 법정은 이를 원고에게 주는 것이요. 샬로. 공명정대하신 재판관님. 보샤. 원고가 직접 피고의 심장 옆에서 살을 베어내야 하오. 법률이 이를 허가하고 법정이 이를 시인하는 바요. 사일로. 박학하신 재판관님. 언도요. 자, 어서. 보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이 증서에는 피는 한 방울도 원고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소. 분명히 살 1파운드라고만 씌어 있어. 그러므로 증서의 문면대로 살 1파운드를 가질 것. 그러나 살을 베어냄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릴 때에는 원고의 토지나 재산은 베니스 국법에 의해서 이를 전부 베니스 국고로 몰수하겠소. 베니스의 상인은 희극으로서 낭만적으로 쓰여졌으며 5막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금전에 얽힌 성사고 주제는 사랑과 무정, 인정과 금전의 가치와의 대조를 통한 인간성을 투시하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1596년에서 1597년에 쓰여진 작품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의 신이고 극작가, 역사를 다룬 사극, 낭만이 넘치는 희극, 인성의 깊이를 묘사한 비극 등을 통해 세련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작품으로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등 4대 비극을 포함하여 여러 희곡과 시집 등이 있습니다. 작품을 한눈으로 볼 것 같으면 안토니오는 파산하여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안티오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 친구는 사일록입니다. 사일록은 재판을 청구해서 증서에도 살 1파운드를 떼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보샤가 명판결을 내립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나름대로의 직관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극화시킨 것입니다. 총 5막의 장막극인 이 작품은 극적 감각의 화려함과 풍부한 어휘 사용, 그리고 작품 속에 흐르는 시적 서정성 및 극중 인물들의 인간성을 보다 심도 있게 투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베니스의 거리를 배경으로 하여 인육재판, 상자 고르기, 유대인 처녀와 기독교 청년과의 사랑의 도피, 반지일 분실 등 4개의 에피소드가 얽혀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정과 금정의 가치와의 대조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재판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생각, 생활태도, 삶의 자세를 관객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하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줄거리는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벨몬테에 사는 포샤에게 구원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지고 있는 배를 담보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준다. 보호샤는 구원자들에게 금은 납의 3가지 상자를 내놓고 자기의 초상이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바사니오는 납으로 된 상자를 골라 잡아 구원에 성공한다. 그러나 안티오니오는 배가 돌아오지 않아 생명을 잃기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남장을 한 보호샤가 베니스 법정의 재판관이 되어 살을 주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샤일록은 패소하여 재산을 몰수 당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명령받는다. 그 후 안토니오의 배는 돌아오고 샤일록의 딸도 결혼한다. 보호사의 판결 문제. 법의 논리로 보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것은 빚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이행이란 법률적 관점으로 보면 안토니오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에 대한 보호샤의 해석은 일종의 역전극에 해당한다. 즉 보호사가 계약서에 살에 대한 언급만 있지 피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간파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호샤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1파운드의 양을 정확히 맞추어서 살을 자르라고 판결한다. 이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나 샤일록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태가 역전되어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 세 번째 작품은 햄릿이 되겠습니다. 클로디어스, 현재의 왕입니다. 친형 햄릿 왕이 승하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여 만백성은 모두 수심에 쌓여 국상을 슬퍼하고 있음은 인정하오. 그러나 정신을 차려 극복하고 선왕을 깊이 애도하면서도 햄릿의 아버지 짐은 구강된 채무를 잊지 않았소. 그런 고로 짐은 지난날의 형수를 햄릿 왕의 아내 무예를 숭상하는 이 나라의 주권을 함께 나누는 왕비로서 맞이했는데 이는 이그러진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말하자면 한눈으로는 울고 한눈으로는 웃으며 장례식은 즐겁게 결혼식은 슬프게 희비를 똑같이 저울질하여 왕비를 맞이한 심정이요.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짐은 경들이 현명한 의견을 막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모두들 짐에게 찬성해 주었소. 다들 가상히 여기오. 클로디어스, 가서 잘 지내라. 레오티스, 볼로니어스 햄릿의 애인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볼로니어스의 아들임이 레오티스. 시간은 내 것, 내 마음대로 아무쪼록 유익하게 쓰도록 하라. 참 내 조카 내 태자 햄릿 차례인데 클로디스와 햄릿의 관계 변화를 알 수 있다. 햄릿, 방백, 숙질 이사의 관계가 되고는 말았지만 그렇다고 부자 취급은 싫다. 햄릿의 어머니가 클로디우스와 재혼했으므로 왕에 대한 햄릿의 거부감을 알 수 있다. 클로디우스, 내 얼굴은 늘 어두운데 웬일이냐. 햄릿, 천만에요. 태자는 태양의 혜택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거트루드, 햄릿의 어머니, 얘야, 내 어머니의 소원을 헛되지 않게 해다오. 신신당부하다. 제발 위텐버그엔 가지 말고 같이 있어 다오. 햄릿, 네, 아무쪼록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클로디어스, 그 기특한 대답 참 반갑다. 이 덴마크에서 친구와 같이 지내도록 해라. 여보 왕비, 햄릿이 이렇게 선선히 승낙해 해주니 내 마음도 풀리오.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덴마크 왕이 축배를 올릴 테니 즐거운 한 잔 한 잔의 축포를 터뜨려 전생에 알리도록 하라. 하늘도 왕의 주연을 축하하고 지상의 환희에 호응해 줄 것이 아니겠느냐. 자, 안으로. 나팔소리 햄릿만 낳고 태장. 햄릿, 햄릿의 독백. 이 너무도 더러운 육체에 녹고 녹아 이슬이 되었으면
신은 또 왜 자살을 금하는 법칙을 정해 놓았는고. 아, 세상 싸 다 귀찮다. 못 얻고 진부하고 무익하다. 에라, 더러운 세상. 뜰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온갖 악취가 코를 찌르는구나. 이렇게 되고 말다니. 돌아가신 지 겨우 2달, 아니 2달도 채 못되지. 참 훌륭한 왕이셨지. 지금의 왕과 비교하면 천양지차. 클로디어스. 바깥 바람조차 너무 많이 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어머니를 애지중질 하셨는데 제기랄. 햄릿 왕이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일까지 다 회상해야 하나. 늘 아버님께 기대거나 매달리고는 하시던 어머니. 사랑하면 할수록 애정은 깊어지는 것인데 그러던 것이 채 한 달도 못 돼서 아예 생각하지 말자. 여자란 건 별 수 없군. 겨우 한 달. 뇨베 여신같이 온통 눈물 속에 아버님 영구를 떠나가던 신발이 닳기도 전에 어머니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 숙부의 품에 안기다니. 사리를 분간 못하는 짐승이라도 더 오래 슬퍼했을 텐데 한 형제라곤 해도 나와 헬라크레스 차이만큼이나 부왕과는 다른 자라고 한 달도 못 돼서 거짓 눈물의 소원기가 벌게진 눈에서 가시기도 전에 결혼을 하다니. 더럽게도 빠르구나. 어쩌면 그렇게도 재빠르게 불륜의 잠자리로 달려간다. 좋지 못할 거다. 절대로 좋지 못해. 절대로 좋지는 못할 거다. 햄릿은 비극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서 12세경의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덴마크 왕의 죽음과 왕자인 햄릿의 갈등과 복수입니다. 주제는 왕권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과 사악함이 빚어내는 갈등과 복수입니다. 1601년에 햄릿이 쓰여졌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를 살펴볼 것 같으면 햄릿 왕이 있고 아들 햄릿이 있습니다. 왕비 거투루드, 형이 살해되고 왕이 된 뒤 왕비와 결혼합니다. 햄릿 왕의 동생이 클로디어스입니다. 클로디어스에 대한 복수와 현실 타협 사이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햄릿, 클로디어스를 죽인 후 죽습니다. 거투루드,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습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원을 갚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비겁한 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사에서 범민합니다. 이런 망설임은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증오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가 심적으로 겪는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복수와 사랑이란 소재의 상투성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구성과 뛰어난 성격 묘사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타락한 욕망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봉건제로 상징되는 중세적 질서의 붕괴를 예견하고 있는 점에서 명작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햄릿에 나타난 내면 성찰의 과정. 이 작품에는 안다, 본다, 깨닫는다의 표현이 무수히 나오며 햄릿의 오랜 망설임은 육체적 행동은 없어도 내적 성찰은 계속된 과정이었으므로 작품 전체를 보면 이러한 내적 성찰의 발견의 과정이 곧 작품 전체를 뚫고 지나감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햄릿은 어머니의 재혼과 숙부의 독살 혐의를 알고부터 인간의 악마적 본성을 발견하고 더 깊이 인간성을 성찰하는 태도로 변한다. 칼빈, 마키아벨리 등의 철학에서 주장된 인간의 암묵적 본성을 현실에서 재확인한다. 왕이 된 숙부에 대한 비판적 관찰로 부정적 시각이 예리해져 실체 파악에 몰두한다.
어머니에 대한 관찰에서 정숙을 가장한 여인의 사랑이 거짓임을 확인한다. 클로디어스 왕이 내세우는 정의와 질서가 거짓임을 확인한다. 신하 폴로니어스의 성실성과 충성이 거짓 없음을 확인한다. 노젠 크렌치와 길든스턴 간의 우정과 신의도 거짓임을 확인한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성은 비극의 희극적 요소를 삽입하여 비극을 더욱 성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3일치법, 시간, 장소, 행동의 일치에서 탈피하여 숨가쁘게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가며 웅장하게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의 주인공들에게 다가오는 비극은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명 비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그것이 운명적이기보다는 주인공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작품을 계속해서 좀 더 볼 것 같으면은 클로디어스, 아무리 파헤쳐도 이유를 캐낼 수 없다는 거지. 고유한 나라를 미친 척하면서 위험천만한 광기로 마냥 소란을 피우는 까닭을 알 수 없단 말인가. 로젠크렌츠, 햄릿의 동창입니다. 스스로 정신 착락을 시인합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십니다. 길든스턴, 햄릿의 동창,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어쩌다가 본심이 정신착란을 의미합니다. 드러날 듯한 경지에까지 유도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핵심에 이르면 미친 척하여 능숙하게 피하십니다. 거트루드, 그대들을 반갑게 맞아주던가. 노젠 크런츠, 네,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길든스턴,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듯 했습니다. 햄릿의 현재의 심리상태. 노젠 크렌츠, 스스로 말문을 잘 열지 않으셨지만 이쪽에서 묻는 말은 대꾸해 주었습니다. 거트루드, 놀이에 청해 보지 않았던가? 노젠 크렌츠, 왕비 폐하, 실은 배우 일행들이 이곳에 오는 길에 저희들과 노상에서 만났습니다만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전하께서는 햄릿 기뻐하셨습니다. 배우 일행들은 지금쯤이면 도착해서 전하의 하명을 받들어 오늘 저녁쯤 한판 벌일 듯합니다. 프로니어스, 그렇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저보고 두 폐하께 꼭 이 공연을 구경해 주십사고 앙청하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프로니스, 기꺼이 구경하겠다. 그런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니 반갑다. 그런 놀이에 더욱더 열을 올리도록 권유해보게. 노젠 크렌츠, 네. 노젠 크렌츠와 길든스턴 대장, 클로디어스, 거트루드, 당신도 물러가시오. 실은 햄릿을 이곳에 오도록 은밀히 불렀소. 이곳에서 오피렐리와 우연히 만나도록 일을 꾸며놨소. 클로디어스의 계략, 햄릿의 연인인 오피리어를 통해 햄릿의 심리를 알려고 한다. 플로니어스와 나는 법이 허락한 탐정이 된 셈이요.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살펴볼 처며 둘이 만나는 광경을 잘 관찰하여 햄릿이 고민이 상사병 때문인지 아닌지를 그의 고동으로 판단해 보고자 하오. 플로니어스, 오필리어, 여기서 걷고 있어라. 폐하 자리를 피하소서. 오필리어, 이 책을 읽고 있거라. 기도책을 읽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우습게 보이지 않아. 신앙심 깊은 표정을 짓고 경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악마의 본성에 사탕 발림을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지식인 해도 세상에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 폴로니어스였습니다. 클로디어스 방배,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그 말이 책익처럼 내 양심을 치는구나. 분칠한 창부의 뺨은 분보다도 더 추악한 법이지만 분칠한 나의 말 뒤에서 저지르는 이 행위는 더욱더 추악하도다. 오 제약의 무거운 짐이여. 폴로니어스, 이리로 오시는가 봅니다. 폐하 숨으세요. 클로디어스와 폴로니어스 대장, 햄릿 등장. 햄릿,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마음속으로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노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맞서 용감히 싸워 그것을 물리쳐야 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고귀한 것일까? 남는 것은 오로지 잠자는 일뿐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잠드는 일. 잠들면 시름을 잊을 수 있다면, 잠들면서 수만 가지 인간의 숙명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극시로다. 죽는 일은 잠드는 일, 아마 꿈을 꾸겠지. 아, 그것이 괴롭다. 햄릿 대사를 다시 한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마음속으로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노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맞서 용감히 싸워 그것을 물리쳐야 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고귀한 일일까? 남는 것은 오로지 잠자는 일뿐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잠드는 일. 잠들면서 시름을 잊을 수 있다면, 잠들면서 수만 가지 인간의 숙명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극시로다. 죽는 일은 잠드는 일, 아마 꿈을 꾸겠지. 아, 그것이 괴롭다. 덴마크의 왕이 갑자기 죽자 왕비 거트루드는 곧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재혼하고 클로디어스가 왕이 된다. 햄릿은 너무 서둔 어머니의 재혼을 한탄하는데 마침내 선왕의 망령이 나타나 자신이 동생인 클로디어스에 의하여 독살되었다고 말한다. 햄릿은 복수를 위하여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왕의 본심을 붙들어보기 위하여 국왕살해의 연극을 해 보인다. 그 후 햄릿은 연인인 오피리어의 아버지 플로리어스를 왕으로 잘못 알고 죽인다. 이에 충격을 받은 오피리어는 미쳐서 죽고, 플로리어스의 아들 레어티어스는 왕의 게임에 빠져 햄릿을 독이 묻은 칼로 죽이려고 왕과 왕비 앞에서 검술 시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왕비는 왕이 햄릿을 독살하려고 준비한 독주를 모르고 마셔서 죽게 되고, 레어티어스와 햄릿은 독이 묻은 같은 칼에 죽는다. 햄릿은 최후의 순간에 그 칼로 왕을 죽인 후 숨을 거두고 왕위는 노르웨이 왕에게 돌아간다. 햄릿과 클로디어스의 심적 갈등과 성격. 심적 갈등. 햄릿,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증오 사이의 갈등. 여인에 대한 사랑과 증오, 복수의 실행 여부에서 오는 갈등. 클로디어스, 자신의 형님인 선왕을 죽인 데 대한 양심의 가치. 누군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성격. 햄릿, 우유부단함, 증오보다는 고뇌가 중심, 비관적, 자기 처지에 대한 부정, 신중함, 실행 이전의 고민과 모색. 클로디어스, 사악함, 모략가의 모습, 표리부동한 행동, 실리추구적, 권력지향적, 권력추구 경향.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 일기. 사극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시기의 기조는 말괄량이 길들기와 사랑의 헛수고 등 젊은 정열을 발산시키는 경쾌한 희극의 세계에 있었다. 제2기. 희극 세계가 더욱 확대되어 한여름 밤의 꿈, 베니스의 상과 같은 현실과 몽환의 세계가 융합된 아름다운 서정적 작품이 쓰여졌고, 헛소동, 뜻대로 하세요 등 낭만 희극의 걸작이 잇따라 나왔다. 제3기.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등 4대 비극을 중심으로 위대한 비극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던 시기이다. 4대 비극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이상으로 6편을 마치겠습니다.